제7화 최충원의 후계자 최우. 최충원의 후계자인 최우는 고려 무신집권기간 최장기간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최충원이 죽은 시점부터 최우가 죽은 기간까지 30년 동안입니다. 초기 무신집권자들의 집권기간은 이고 5개월, 이의방 4년, 정중부 5년, 경대승 4년, 이의민 13년은 물론이고 아버지 최충원 23년, 아들 최항 8년, 손자 최의 1년 이후로 김준 10년, 이면, 이무무 1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형제간에도 공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신정변을 일으킨 이의방이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리자 형 이준의는 만류했지만 이의방은 화를 내었습니다. 이준의가 동생 이의방에게 너는 3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임금을 쫓아낸 뒤 시해하고 그 집과 애첩을 차지한 것이 첫째이고 태우의 여동생을 위협하여 간통한 것이 둘째이며 북종을 제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셋째이다. 그러자 이의방이 대노하여 형을 죽이려 하자 문극겸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문극겸은 이의방의 동생 이린의 장인이었으므로 그 말을 따랐으나 이의방은 정중부 일가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의민 일가의 횡포에 분노한 최충수가 형 최충원과 상의하여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으나 이내 최충수가 훗날 희종이 되는 태자를 사위로 삼으려다 형과 충돌하여 최충원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최충수가 죽자 최충원은 통곡하며 동생을 죽인 추격꾼들을 꾸짖었다고 기록되었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왕자의 난 때에 이성계의 강씨 부인의 아들 이방번, 이방석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성계의 한씨 부인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방간이 죽였다고 기록한 것처럼 역사는 항상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충원은 3명의 부인에게서 5남 1녀를 두었는데 첫째 부인 사이에 낳은 2 아들 최우와 최향도 결국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습니다. 최충원이 죽자 동생인 최향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하였고 형 최우에 의하여 홍주로 유배갔으나 홍주에서도 난을 일으키다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최충원이 병들어 죽으려 할 때 최충원의 신복이던 최준문 등이 이제 최충원 공이 죽으면 우리는 최우의 손에 죽고 말 거다. 아예 그를 죽이고 동생인 최향이 뒤를 잇게 하자. 이렇게 음모하여 최충원의 신복 4인방인 최준문, 지윤심, 유송절, 김덕명은 최향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최우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우가 문병오는 틈을 노려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사람을 보내 최우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당시 차남인 최향은 장남에 비하여 관직도 높고 관료와 무신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이 생각한 후계자는 장남인 최우였습니다. 생전에 최충원은 최우에게 너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나를 찾지 말라. 그리고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법이다. 이를 명심하라. 고 조언하였습니다. 즉 욕심 많은 성격의 차남인 최향을 집권시켜 적당히 부정부패를 저지르려는 관료들의 마음을 최충원은 파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한 최우는 낌새를 채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4인방 중 김덕명이 배반하여 이 음모를 최우에게 알렸고 최우는 3명을 모두 유배 보냈으며 그중 최준문을 유배길에서 살해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충원, 최우 2 부자는 모두 동생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우는 처음 최씨 정권의 2대 집권자가 되고 나서는 민심 수습을 위하여 아버지가 축제한 금은보화를 고종에게 바치고 부당하게 탈취하였던 전답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고종이 최우를 진양 후에 봉하였지만 최우는 겸손하게 보이도록 이를 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우의 장기 집권의 비결은 무신 정권에서 핍박을 받던 문신들을 등용한 것입니다. 동생인 최향 세력을 의식하여 기존의 명문가 출신보다는 가급적
한미한 가문 출신의 문사들을 발탁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사에 최후가 관리들이 사례를 정할 때 최자의 이름이 최하위에 있어 10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였다. 최후가 이규보에게 누가 당신의 직무를 대신하여 담당할 만한가 하고 물으니 학유직에 있는 최자란 사람이 있고 과거에 급제한 김구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최후가 또 최자의 실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급전도감 녹사로 임명하였더니 이 과업도 신속하고 근면하게 수행하였다. 마침내 정원에 임명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조문발은 관리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준수하며 글을 읽는 대로 기억하였다.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남경사록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부친이 연로하여 나이 60이 넘었는데 아들이 최후에게 시를 지어 바쳐 아버지의 관직을 구하였다. 최후가 최충원에게 구하기를 아들이 장원급제하였는데 그의 아비가 고을 아전으로 그냥 있으니 이것은 국가에서 선비를 중히 여기는 본의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조문발의 자질을 보아 반드시 전도 유망한 인재이니 그의 부친의 향역을 면제하여 자식 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더니 최충원이 왕에게 고하여 조문발의 부친에게 관직을 제수받도록 하였다. 김창은 희종 때에 급제하여 직사관이 되었다가 여러 번 벼슬이 올라서 상서 우승이 되었다. 최후가 불러 정방에 두고 인재 선발을 관장케 하였다. 이때 문관과 무관의 선발에 응한 자가 무려 수만 명에 달하였는데 김창이 한 번 보면 그들의 성명을 모두 기억하였으며 무슨 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그 질문에 응답하여 해명해 주었으나 그 내용이 사소한 착오도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억에 탐복하였다. 그러나 인재 선발할 때에는 일일이 최후에게 묻고 결정하였으며 자기의 견해로 가부를 정하지 않았다. 혹 그 까닭을 물은 즉 대답하기를 하늘이 우리 최후공에게 손을 빌어서 국정을 처리하는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관여하리요? 라고 하였다. 최후 집권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간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최충원에서 자신에게로 권력 승계 과정에서 최충원의 수하인 최준문의 반대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일의 위협에 대응하여 자신의 신변 보호할 필요성을 느낀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최후는 자신이 간호에게 남반직의 관직을 주었는데 이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고려 시대에 예외적으로 아버지가 소금 장수이고 어머니가 옥룡사의 노비였던 이의민이 출세하여 문화시중까지 오르고 훗날 충선왕이 총애를 받던 박경량이 노비의 아들로서 판서의 고위직까지 오른 적도 있었지만 이전 최충원 시절에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이었습니다. 최씨 정권의 대표적인 간호인 김준은 훗날 고려 최고 권력자까지 된 인물인데 아버지 김윤성은 최충원의 간호였습니다. 김준은 무술을 익힐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유협 자제들과 어울릴 수 있었으며 최씨 가문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최씨 가문이 이들을 핵심 전투원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최후의 권력은 1229년에 이웃집 100여 채를 빼앗아 헐어서 격구장을 만들고 56일간이나 잔치를 벌였으며 격구에 능한 자들에게 상을 주면서 격구장에 있는 다락 3칸을 증축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최후의 권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은 불교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신들은 불경을 읽어야 하는 교정보다는 참선을 하는 선종에 더 친근함을 가졌습니다.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승려는 문종의 아들이며 선종과 숙종의 동생인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는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보조국사 진울은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진울과 최충원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무신 정권의 권력자들은 왕족과 친밀한
교정 계열의 승려 대신에 선종 출신들에게 더 친근감을 가졌습니다. 진울이 사망하자 그 후계자로 진각국사 해심이 그 자리를 승계하였습니다. 진울은 여러 유망한 제자가 있었으나 그들이 후계자가 되지를 못하고 출신도 보잘것없었고 승직도 없는 평범한 승려인 해심이 수선사 주지를 승계하였는데 당시 실권자인 최충원이 소원한 승려는 진울의 다른 제자인 변공과 진공이었지만 최우가 해심을 후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려시대 승려들은 승과에 합격해야만 초급 승계인 대덕을 제수받고 각 사원의 주지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주지의 임명은 국가에서 직접 관할하였고 처음 직급인 대덕에서 삼중대사에 오르기까지에는 보통 10년에서 3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사, 국사 등 현직 고위 승려의 추천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각국사 해심에게는 이 모든 절차가 건너뛰어 진행되었습니다. 최우는 고종 12년 해심에게 금난가사를 보냈는데 고려시대에 금난가사를 하사받은 승려는 대각국사 의천, 대감국사 탄연, 보각국사 일년, 보제존자 나옹 등에 불과했습니다. 최우의 특전에 응답하여 해심도 하루는 꿈에 노승이 나타나 말하기를 최우공은 상근이니요 우리들은 중근인이다 라고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우공은 참으로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해심은 최우의 정치적인 교화가 날로 더욱 공평하여 시골이 무지한 부인이나 아이들도 모두 칭찬에 마지 않는다고 하였고 국왕이 아닌 최우 무신 정권에 의한 정치를 적극적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꿈을 통하여 언급하고는 있으나 최우를 상근인으로 우리와는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찬탄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 최충원 시절 불교계와 무신정권의 대립과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충원이 강종 2년에 추천하여 왕사가 된 지겸은 자신의 몸에 등창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왕인 강종의 병세를 염려하면서 최충원이 아닌 국왕 편에 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최대 후원자인 최충원에 대한 칭송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최우는 누군가를 임명할 때 그 기준을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해심은 지겸이나 자신의 스승인 진울과는 달리 현실적인 후원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고려 최초의 선시 작가인 해심이 초기에 지은 고분가에는 현실에 대한 해심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천지 사이에 나면 100개의 뼈, 9개의 구멍 모두 같네. 빈부 귀천하며 곱고 추함이 그 무슨 까닭인가. 일찍이 들었네. 조물주는 사가 없다고. 이제야 그 말이 헛된 것임을 알았네. 모두 한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천만 가지가 다르랴. 그렇게 된 이유 알 수 없으나 누구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해심이 이렇게 읊은 주된 이유는 고려시대에 상층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승과에 합격하여만 하는데 상층 승려들 대부분은 고위층 자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심은 지방의 향리 출신이었으며 승과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선사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최우 역시 아버지 최충원의 부하들로부터 견제를 당하여 집권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동병상련이 최우와 해심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231년은 기나긴 여몽투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1232년 최우는 강화도 천도를 단행합니다. 제2차 대장경 간행은 고종 23년에서 고종 38년 동안에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은 최우 집권 기간과 겹치는 기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다시 있겠는가. 고려 백성들이 몽골의 침입으로 생지옥을 겪을 때
최후는 편안하게 강화도에서 임금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 기분이 좋아서 만족하며 외친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젤리스키와 푸틴의 재산은 늘어간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마스의 지도부는 카타르의 5성급 호텔에서, 네타냐후의 아들은 다른 이스라엘 청년과는 달리 마이애미 비치에 있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후대의 평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